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4분기 실적 초대박이 나오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이 바이 테슬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미래 팔아야 하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 시장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우 보니까 0.01% 떨어지고 있는데 의미 없죠. 자, 그리고 S&P도 0.08이니까 뭐 아무런 영향 없고 그냥 횡보라고 보면 되고요. 나스닥 보니까 0.13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큰 흐름세 아닌데요. 자, 지금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 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막 크게 뛰거나 또 크게 내리거나 이런 흐름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현재 거의 뭐 횡보 수준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랠리로 인해서 뭐 한두 주간 반짝 뛰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 조정을 좀 겪으면서 계속 횡보,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시장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횡보 시장 속에서 주목하고 주도주가 뭡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면서 주도주는 결국은 트럼프 수혜주인데 강력한 수혜주죠. 그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는 나홀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지금도 400을 돌파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지금 아주 행복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가총액은 전고점 돌파했죠. 유럽도 돌파했고요. 이제는 414달러를 돌파하는 것도 이제 뭐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트럼프 수혜주들만 상승하는 그런 흐름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보면요. 오일 68.04. 자, 오일 안정적입니다. 일단 시리아 정권이 정리가 되면서요. 친미 정권으로 들어섰거든요. 자, 이곳이 당분간 조금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제 미국이 셀을다운을 시키려고 합니다. 완전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이스라엘에가도 가까워질 것이고 모든 면에서 이제 이 굉장히 좀 이 지역 자체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훨씬 더 기름값도 안정적일 겁니다. 자, 10년물 금리 좋아요. 지금 4.18, 4.1까지 떨어졌습니다. 4.4까지 갔던 게 4.1까지 떨어졌고요. 12월 달에 금리 이제 다음 주죠. 거의 다다음 주 정도 될 텐데 이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고 내년도 꾸준하게 내려간다라면요. 이 10년물 금리는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3.5 정도 아래만 내려가도요. 주식 자체가 테슬라 같은 고속 성장주들은 훨씬 더 많이 현재 디스카운트 된 것에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년물 금리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천천히 움직이는 게 지금 현재 이게 다 인플레에 대한 걱정 트럼프가 되니까 근데 그게 결국 트럼프에게 달려 있어요. 트럼프가 이 소위 테이크오버를 한 다음에 향후 2년 동안 물가가 자극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하고자 하는 걸 잘 한다? 자, 1부 때도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이 10년물 금리는요, 아주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올 거다라고 하는 거, 뭐, 트럼프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좀 늦게 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떨어져야 부동산도 살아나고, 거래도 활발해지고, 주식 투자도요, 더 액티브해지고, 자금들이 더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 계속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의 경제 상황과 또 매크로 이슈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조금 떨어졌죠. 자, 이게 이제 중국에서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조사하겠다. 막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일부 때도 그 내용들 다뤄드렸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을 제기해 드렸는데, 오늘요, 이 데나임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보십시오. 엔비디아 still LeBron of chip, everyone calm down 이라고 합니다. 자, 여전히 엔비디아는 이 반도체 칩에 있어서 르브론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스타라는 거,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모든 사람
진정해 이런 거. Everybody calm down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진정 좀 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중국에서 반독점법 조사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놀랬죠. 막 지금 이 언론들이랄지 또 뭐 X나 또 뭐 여러 페이스북이나 뭐 이 사람들이 막 곳곳에 이제 엔비디아 주주들이 이것 때문에 막 지금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게 지금 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팔고 테슬라 갈아타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미국 투자들도요. 그리고 엔비디아 팔고 뭐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까? 엔비디아를 이제 정리해야 될 때입니까? 이런 얘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 생길 수 있죠. 왜냐?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법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 자체가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가 빅테크들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조사하듯이 갑자기 엔비디아에서 느닷없이 아주 느닷없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을 조사하겠다.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뭐예요? 의도가 딱 보이죠.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다 의도가 보입니다. 니네 그럴 거야? 우리가 선제적 조치 취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중국이 저렇게 견제하면은 엔비디아가 미래가 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나이저는요 여기다가 여전히 엔비디아는 르브론 오브 칩이라는 거죠. 반도체계의 르브론이다. 슈퍼스타니까 걱정 별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어려움이 뭐 그렇게 엔비디아를 영향을 크게 줄 만큼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캄다운하고 계속 바이 앤 홀 대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이거 별거 아닙니다. 중국이 다 정치적 의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거 일시적인 출렁임이 있겠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계속 바이 앤 홀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펀더멘털 좋아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가 오르지 않고 횡보하는 건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 주도주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들었으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리더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현재 주도주입니까? 테슬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넘버 원, 엔비디아 넘버 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시대가 이제 들어오고 좀 늦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먼저, 동생이 먼저 터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주식은요,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여러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어떠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11월 달에 수입품 있죠. 임포트 자체가 아주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수입이 적어지면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수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수입이 보통 본인들이 수입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적다는 말은요. 그만큼 만들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지금 경제 자체가 그 액티비티가요. 아주 지금 빈약해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14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중국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China export rose 6.7%입니다. 자, 이번에 중국의 수출 같은 경우 6.7%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전달 대비하면요. 전달이 12.7% 성장했거든요. 근데 6.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sharply lower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수출 자체가요,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missing the forecast of 8.5% increase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8.5%의 이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한 2% 정도 낮죠. 그러니까 중국이 전문가들이 예측치보다 더 낮은 그러한 수출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도 빈약하죠. 뭐 알리, 테무 엄청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중국 안에서는요, 그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알리템으로 일단 중국에서 넘쳐나는 물건을 막 저렴하게 팔고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들에게 뭐 남는 거야? 뭐야? 수익이 되는 거야? 이런 지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알리템으로 파는데 생각보다 그 어떤 수출 자체가요. 사실은 전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봤을 때 너무 빈약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임포트죠. 그러니까 수입도 3.9%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난 23년도 9월달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 missing analyst expectation of 0.3% growth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요 0.3% 상승할 거라고 봤어요. 임포트 수입 자체가. 근데 오히려 3.9% 거의 4% 정도 떨어지는 모습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안에서 물건을 들여와가지고 뭐 보내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를 지금 뜻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뭐 이 중국이 소비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 만들어서 보낼 것도 빈약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수출도 다 안 좋다라는 거.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아래쪽에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들어섰다라는 건 결국 중국을 향해서 관세, 테리프를 매길 거 아닙니까? 저 관세는 즉 미국의 중국을 향한 이 관세라고 하는 건요. 결국 중국의 수출 물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현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한 3% 정도 수출이 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6.7%였어요?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관세를 때려 맞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3.7%로 주는 거예요. 그 3%가 준다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중반 있죠.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1월 달에 취임하고 뭐 이렇게 이제 꾸리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무역 전쟁 시작하니까 대략 그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대략 한 뭐 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중국이 정말 안 좋아요. 디플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중국이 일단은 지금 안 좋아야 돼요. 한국이 살려면요, 대한민국이 너무 겹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요, 산업이 너무 겹치고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대로 카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데 미국이 반도체며 이런 걸로 때려주는 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이럴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고 이쪽으로요. 한국도 지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리더십이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정말 너무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다음에 리더를 뽑을 때는요. 정말 잘 뽑으셔야 돼요. 좋은 리더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나오면요. 정말 좋은 사람을 투표를 하셔야 돼요. 자꾸 뭐 당리당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시대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당에서 형편없는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걸 뽑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내가 지지하는 당이 아니라 좋은 리더를 뽑아야 됩니다. 역사는 항상 어떤 위기에 빠진 나라들이요, 좋은 리더가 나올 때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지는 것도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를 이루고 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고 했는데요. 박정희가 무너졌던 건요, 옆에 누굴 둬서 그런지 아세요? 차지철이라고 하는 그 과격하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을 옆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옆에 아주 괜찮은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뒀다라면요, 그렇게 막 무너지진 않는단 말이죠. 뒤에 가서 망가지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뭐 제가 볼 때에 윤석열도요, 옆에 이 김용현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옆에 둔 거, 요런 지금 이 과격하거나 별 이렇게 깊이 철학이 없는 사람들을 옆에 뒀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실은 주위에 좋은 사람을 둬야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상한 사람들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본인 생각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가 있죠. 본인이 또 정치 초년병이잖아요.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이 정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니까 주변에 정치 어떤 구단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야당하고도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검사 고집대로 밀고 가버리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의료 대란도 그냥 뭐 검사 시절처럼 그냥 밀어붙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이 계엄은요, 있었어도 안 돼요. 자꾸 야당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잘 협상해서 와야 되는데 야당이 우리를 발목 잡아서 그렇다?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군사를 동원해서 의회를 장악하겠다? 그게 주변의 참모들이 어리석은 조언을 해줘서 그런가요? 김용현이야 이런 이 군대에서 막 이 철학은 없으면서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친구들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옆에 누구를 두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새롭게 리더를 뽑을 때는요, 좋은 리더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뽑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중국의 데이터가 아주 역대급 수준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지난 12월 2월에 12월 2일에서 8일까지죠. 그러니까 이 12월 첫 주에 일주일간의 데이터, 중국 이 등록 데이터가 나왔는데, 자, 무려 21,900대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대박이 나왔죠. 여러분, 제가 이 중국 데이터는 12월 달에 굉장히 강한 흐름 나온다. 특히 이제 4분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굉장한 퍼포먼스 보였습니다. 21,900대는요, 굉장한 겁니다. 보통 한 16,000대, 18,000대 사이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역시 12월 달 다가오니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올해를 비교했을 때의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도 역대급입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높은 거, 세컨드 하이스트입니다. 이거 이제 올해로 따지면은 두 번째로 높은 거고요. 전체 지금까지도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두 번째로 높은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third highest week ever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로 좋은 그런 이 강력한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요, 보라색 있죠, 여러분. 보라색. 이 보라색이 바로 이번 4분기예요. 자, 그리고 파란색 선 보세요. 파란색이 지난 3분기입니다. 3분기가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보시면요, 이 파란색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비교거리는 뭐냐면은 초록색 라인 있죠. 이게 2023년도 4분기예요. 즉 작년 4분기인데, 자, 개별적으로 보세요. 이건 누적은 아닙니다. 자, 지금 초록색을 보면요, 보라색과 초록색만 보세요. 그럼 지금 보라색이 작년 4분기랑 딱 비교했을 때 같은 4분기니까 지금 보라색이 계속해서 거의 다 높아요. 보시면요, 포인트마다 다 높아요.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는 21,900대는요, 작년 이맘때 10주차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죠. 지난번에는 15,000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1,000이니까 6,000, 7,000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흐름 자체가요, 좋아요.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쭉 치솟아가지 않습니까?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뭐 나머지는 뭐 다 아래에 있습니다. 파란색도 보면 뭐 전부 다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현재 추세로만 보면요, 이제 한 3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4분기 마감도 3주 남았는데, 이 4분기 지금 현재까지 17.8% YOY 1년 전 대비 지금 좋고요. 그리고 쿼터 오버 쿼터도 9.5% 거의 10% 이상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벌써 중국에서 이게 대박 소식이 들린다. 4분기가요,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그래프는요,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중국 데이터를 지금까지 쭉 이 Cumulative Tesla China Asian Data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것을 보게 되면 비교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매 분기랑 비교했습니다. 자, 이번 보라색 보십시오. 4분기거든요. 4분기가 누적됐는데, 자, 시작 보세요. 시작은 미약했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합니다. 끝에 보시면요, 계속 이제 분기별로 비교하더라도 좋습니다. 자, 지난 3분기가 역대급이었잖아요. 지금 테슬라 역대급이요. 근데 이제 3분기도 훨씬 더 이 거리차를 벌리죠.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3분기가 가장 좋았는데 그것보다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초록색이 작년 4분기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벌써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나요. 이런 누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야 뭐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그 테슬라가 중국에서 데이터는요. 이건 마치 뭘 보여주냐면 지금 이번 4분기가 아마 초대박이 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위에 지금 보시면요. 하이라인 보시면 일단 중국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참 재밌는데요. 이번 11월 달에 중국의 이 전기차 어답션이 어느 수준이냐면 31.3%가 나왔어요. 드디어 30%를 완전 돌파해본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 30%를, 31%가 나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00대가 팔리는데 31대가 전기차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순수 전기차가. 이거 BEV인 거 완전 배터리 전기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뭐 하이브리드 넣게 되면요. 더 많겠죠. 순수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더라도 이미 벌써 31.3%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뜻하냐면요. 중국이 순수 전기차만 놓고 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게 좋아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배터리 자동차, 전기차가 막 우주신적으로 막 자동차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연차는요, 본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사실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봐야 경쟁이 안 돼요. 다른 외국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요. 근데 전기차는 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 제로 베이스 시작하니까 전기차는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에서 늘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 지금 뭐 내연기관차들이 만드는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만드는 전기차를 보면요. 중국이랑 다 똑같이 시작했으니까 중국이 뭐 밀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배터리 싸게 만들면 되는 거고. 바깥의 겉모습은 뭐 그냥 뚝딱뚝딱 중국 사람들 싸게 잘 만들잖아요.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당연히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도 그냥 안에 뭐 중국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결국 소프트웨어 싸움인데 소프트웨어는 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여기다 또 자율주행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사실은 테슬라를 제외하면요. 외국 회사들은 여기 경쟁력을 다 잃어가는 겁니다. 그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31%인데 굉장하죠. 근데 테슬라가 9.7%를 차지했어요. 전기차 영역에서. 그러니까 거의 한 10% 가져온 거죠. 이 11월 달만 놓고 봤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막 넣어도 놔도 막 전기차 막 뛰어들고 막 다 만들고 쏟아내는데 과잉 공급이거든요. 그 중에 외국에서 10%를 가져갔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10%만 가져가도요. 중국 시장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파이가 커져가는데 10%다? 괜찮죠. 옛날에 파이가 적을 때는요. 당연히 20%, 30%였는데 파이가 커졌을 때는 당연히 이 마켓 쉐어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이가 커져가는데 10%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중국 안에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선전을 보이고 있다는 건요. 이번 4분기도 기대범직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요즘 기관들이 너도 나도 테슬라의 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바이 테슬라, 바이 테슬라 정말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계속 최근 영상에서 이 기관들의 움직임들 분석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요. 게리 블랙입니다. 자, 사실 게리 블랙은요. 여러분들이 뭐 게리 블랙이 보면은 이 모두가 지금 테슬라를 통해서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테슬라 계속 미적미적 할 때요. 이 사람만 팔고 막 많이 정리해버리면서 이 어떤 그 테슬라에 대한 그 지분을요 2%대 전체 본인의 ETF에서 2% 3%를 확 줄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서 게리 블랙은 너무 테슬라에 대해서 뭐 안티 아니냐, 뭐 네거티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얘기 나오면 발끈합니다. 아니야, 나 테슬라 블리시한 사람이야. 내 전체에서 포트폴리오에서 5번째에 해당돼 이러는데 막상 보면은 몇 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게리 블랙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게리 블랙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다 관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게리 블랙은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의 스토리나 미래의 어떤 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배제를 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보면 낭만을 파괴하는 사람. 그 한국말로 뭐라고 하던데요. 옛날에 어디 그 드라마를 봤더니 그 뭐라 그러더라. 그 낭만을 파괴하는 사람을 그 어떤 한국에 쓰는 아이들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그런 그 용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그 멋진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배웠는데, 그 드라마 보면서 어찌됐건 뭐 갑자기 우리의 감성을 파괴하는가, 그 있죠. 그런 거, 감성 파괴자. 그러니까 그걸 파괴하는 건데, 자, 어찌됐건 간에 이 게리 블랙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은요, 아예 넣지를 않죠. 그리고 꿈을 가지고는 계산을 안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할 때는요, 어떤 사실은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만 보고 하진 않거든요. 이 회사의 미래 발전, 그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서 불리시하게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게리 블랙은 보면요, 자꾸만 너무 그냥 숫자에만 집착합니다. 그것도 자동차 숫자. 테슬라 자동차 숫자에만 집착해요. 테슬라의 다른 영역은요, 거의 포함을 안 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자, 그런 사람인 걸 알고 보면 더 우리가 또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 게리 블랙이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요, 기존 $300에서 380으로 올려놨어요. 자, 대단하죠. 거의 $100 가까이 올린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일부 때도 보면은 $100씩 크게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뒤쳐져 있는데 하면서 껑충 올려버리는데, 자, 올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자기가 300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에서 점수를, 소위 말해서 목표 주가를 또 올리려면 분명히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한 논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게리 블랙은요, 어떤 논리를 갖고 하냐면, 자율주행 이런 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뭐냐면은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테슬라 will launch 25K to 30K hatchback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내년에 $25,000에서 $30,000대의 해치백, 소위 말해서 모델 2를 제공할 거라는 거죠. 출시할 거라는 거죠. 이거 출시는 뭐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게리 블랙은 항상 여기에만 집착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결국은 테슬라가 전 세계 글로벌 컴팩트 시장 그 영역에 대략 한 15% 정도인데, 거기에 이런 지분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가격대의 지분을 테슬라가 가져오게 되면 테슬라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자, 지금 아래쪽에 보세요. 이 숫자를 보면 2025년 내년에 이제 게리 블랙은 기존에 3.60을 잡아놨어요. EPS를. 근데 이제 올렸습니다. 3.80. 눈꽃만큼 올렸죠. 그래서 3.6에서 3.8로 올렸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월가는 3.29예요. 좋죠. 월가가 이 정도 수준이면 좋은 거죠. 왜냐면 이 월가의 기대치보다 뛰어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요, 지금 내후년입니다. 그때는 5.20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본인이 5.20에서 5.60으로 올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25년, 내년보다 내후년이 지금 더 뜁니다. 거의 2배는 아니어도요, 굉장한 수준, 거의 70%, 80% 수준을 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가도 그렇게 내후년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30년도 보세요. $17로 올려놨어요. 기존에 $16인데 $17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지금 한 3.8을 4에서 4로 나누면 한 5배 정도 뛰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5배 정도를 이 EPS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게리 블랙도 2030년도쯤에는 한 5배 정도는 자동차로만 보는 건데, 지금 보세요. 이유가 없어요. 자율주행이면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게리 블랙은 그냥 무조건 $25,000짜리 자동차 나와서 그게 숫자로 계산이 바로 되잖아요. 나머지는 계산이 아직 안 되거든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을 어떻게 계산을 넣겠어요? 아직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자율주행에 대해서, 테슬라 자율주행에 되게 네거티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이 사람은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실 투자를 우리처럼 장기 투자를 했으면요, 484, 이 사람이 4848을 많이 했잖아요. 4848 안 하고 갖고 있었으면요, 엄청 벌었겠죠. 근데 4848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도 망해버린 거야. 근데 이번에는 올리는 거 보세요.
또 주가를 올리는데, 근데 자동차만 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한계가 이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가 만들어낼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아예 그냥 눈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열어주게 되면 완전 기술 혁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자는요, 데나이즈처럼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돈나무 누나나 이런 사람처럼요. 그 너머의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면 게리 블랙은 그런 능력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투자는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요. 숫자 계산만 하다 보면요, 결국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사팔사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문학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이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업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숫자 계산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푼돈을 많이 버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뭐 수학과나 회계학과나 이런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려고 애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 책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미래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크게 자산을 나중에 이루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여총교수였습니다.